자, 대한민국 정치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탄핵해달라고 올라온 청원이 140만을 돌파했거든요.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청원 사이트가 마비돼서 국회의장이 서버 늘리라고까지 했어. 물론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탄핵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거야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당 192석 대 여당 108석. 어라, 이거 8명만 배신하면 3분의 2인 200명이 확보가 되죠. 국민 여론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면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배신각볼 국민의힘 의원 8명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대패한 순간 윤석열 정권 입장에선 이미 엄청난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거 억제기 다 부셔지고 쌍둥이만 남은 거예요. 야당은 남아있는 쌍둥이마저 부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때 보수의 구원자로 불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그리고 탄핵은 진짜 가능한 걸까요? 뉴스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하긴 귀찮죠. 다른 정치에서 쉽게 털어드립니다. 바로 가시죠. 역대급 격차로 승부가 결정난 지난 대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격차가 이렇게 적게 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했음에도 정치적으로 엄청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가? 원래 양쪽이 비슷하게 비비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동현의 17대 대선, 문재인, 홍준표의 19대 대선 등 격차가 꽤 심하게 난 적도 있었어요. 이명박 때는 개표 4%만의 당선 확실 뜨고 그랬어. 인물 경쟁력도 있고 상황도 맞아 떨어지면 이런 압도적 승부가 나고 납니다. 이렇게 압도적 격차로 당선된 대통령들은 그만큼 힘도 세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한테 있어서 지지율이란 건 기본 HP라고 생각하시면 돼. 깡 HP가 높으면 공격받아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수 있죠. 좀 실수해서 미끄러져도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요.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적은 격차로 당선된 만큼 취임 직후 국정 지지율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부족했었죠. 이거 HP가 부족한 상태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당시 정치인들 중에 가장 잘 나갔으니까 당선된 거지. 억까하지 마셈. 뭐 그건 맞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다 한들 다른 정치인들 모두 못 지르고 올라온 최종 승자로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 윤석열은 정치 경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 뉴비였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지지율 벌크업에 성공해 다른 정치인들을 눌러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면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지지율의 이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양쪽 모두 강력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상대당을 뽑지 않을 그런 분들 느낌 오시죠?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단순화하면 이런 강경 지지층이 양쪽에 20-30%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단하게 양 정당이 기반을 놔주고 있기 때문에 흔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도 부르죠. 이 강경 지지층들은 정치에 관심도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 없이 유력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대통령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며 부상했죠.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보수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이 포지션이 사실상 빈집이었어요. 탄핵 이후 보수층의 유력 후보들이 다 갈려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빈집털이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문재인과 대립각을 시기 잡은 윤석열은 강경 지지층의 인기를 단숨에 얻었고 보수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거죠. 이렇게 콘크리트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중도층을 공략해야겠죠. 그런데 콘크리트 지지층과 중도층을 짧은 시간에 동시 공략하기는 참 어려워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겠죠. 이때 바로 이준석 등장! 지난 선거에서 중도층을 공략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치권의 중도층 공략은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세대를 중심으로 중도층을 공략하는 새로운 전략을 가져왔죠.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진보를, 나이가 들수록 보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 선거들을 살펴보면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이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젊은 세대를 보수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2030에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딱히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낫다 정도의 인식이죠. 이 점을 파악한 이준석은 세대포 이론을 들고 옵니다. 세대포 이론 2030을 보수 쪽으로 설득하여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4050 세대를 6070과 2030으로 포위하여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꽤나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선거들에서 2030을 5대5로 나눠 먹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간신히 반반 먹은 게 성공임. 아 그럼요. 왜 축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독일, 스페인 같은 강팀 만나는데 비겼어. 그럼 잘 싸웠다고 하죠. 아 독일은 이제 우리보다 약팀인가? 어쨌든 그런 것처럼 원래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구도에서 반반에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긴 이야기라서 다른 영상에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윤석열이 확보한 보수 콘크리트와 이준석이 확보한 중도층이 합쳐져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겁니다. 이 둘의 성격이 너무 달랐기에 매끄럽게 합쳐졌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어찌저찌 대통령까지는 한 배를 타고 온 거야.
하지만 권력을 잡은 윤석열은 결국 이준석을 내칩니다. 지지층도 다르고 정치를 대하는 방식도 너무 다른 둘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윤석열 정치 인생의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이준석을 내치는 과정이 너무나도 과격했고 명분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준석을 따라 들어온 중도 지지층은 이준석과 함께 국민의힘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에 떠나가버린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올 만한 정책적 행보 또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현재 6070 콘크리트 지지층만 가지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잘 쳐줘야 30%인 거 기억하시죠? 국민 70%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탄핵 정원 140만에 만든 거고요. 그럼 탄핵 진짜 되는 거임? 중도를 잃어버린 현 시점에서 탄핵의 정치적인 조건은 만족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고요. 하지만 탄핵에 있어서 정치적 조건만큼 중요한 건 법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됐기에 탄핵을 할 때도 법적 탄핵 사유가 확실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사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야당에서는 특검과 청문회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죠. 특검과 청문회에서 어떤 법적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탄핵이 실시된다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이재명과 그런 이재명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조국, 우연찮게도 둘 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자리가 더욱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생할 대통령, 과연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분노에 의해 탄생한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적폐청산이 될 거고 우리는 이런 정권을 한번 경험해봤었죠. 탄핵 그 자체에 국가적 손해 또한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행정비용 같은 실질적 손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치적 타협이 아닌 탄핵이라는 법적 해결을 양측에서 계속해서 들고 나올 거예요. 제대로 뭘 해보기도 전에 썰엔 치자고 서로 난리칠 거다 이 말입니다. 법과 정치는 분명 분리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아닌 극단적인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임? 물론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이 여론을 무시하는 것 또한 좋은 정치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타협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야당, 국민 모두 만족하는 타협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정치가 뭡니까?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합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치죠. 좋은 정치인이라면 무작정 상대를 쓰러뜨리기보단 그들의 공간을 인정하고 타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위기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치도 위기죠. 양측 모두 중도층의 목소리보단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무너진 것이 중도층을 잃고 나서인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양극단이 아니라 가운데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우리 2030이 더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위기의 한국 정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가 답이 없어 보여도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정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영상 만들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